그래서 항상 제가 홀수달이 되면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홀수달이 되면. 그래서 우리 1차 과목이 부동산학교. 여러분 시험장에 가게 되면 1번이 부동산학교로입니다. 40분까지. 41번이 이제 민법이에요. 여기 돼 있어요, 민법. 그 다음에 2차 과목이 이제 중개사법. 중개사 법령 및 실무적. 그 다음에 공법. 그리고 공시법, 세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여기 세법이 16문제, 여기 24문제인가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시험은 특이하게도 1차 과목이 2과목입니다. 그런 시험이 많지는 않아요. 한 회차 어떤 1차, 2차 이렇게 해서 과목을 보면 뭐 2과목이 아니라 되게 3과목 이상인 게 많거든요. 그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2과목일 때는 뭔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잘 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타입을 제가 이제 3가지로 나눠볼게요. 자, 부동산학교는 80점 맞았어요. 민법 40점 맞았어요. 그럼 120점이죠? 2로 나누면 평균 60점. 이러면 합격이에요. 우리 시험은 과락 40점, 40점 넘겨야 돼요. 그리고 평균 60점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비록 평균은 60점이 맞지만 이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어때요? 여기 100점이고 여기 40점, 140점, 평균 70점. 합격이네요? 합격이죠? 그럼 봐요.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없다니까. 자격증에 학교론 100점 맞았음 이런 거 안 적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1차 과목이 2과목이다 보니까 민법과 학교론의 최고점은 80점이라는 사실이에요. 100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80점을 넘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론 90점, 뭐 민법 뭐 예를 들어서 뭐 90점 그래봐야 뭐 의미가 없어. 그 10점 더 받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인 게 우리가 딱 40문제 받자마자 20점에 해당하는 8문제는 맞춰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애를 쓰고 맞춰봐야 소용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복잡한 계산 문제 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것부터 풀어? 나 됐어. 일단 그런 계산 문제 풀려 하지 말고 나머지를 먼저 푸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민법을 가는 거예요. 아까 민법이 나이도가 높을지 낮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랑 민법은 어떤 게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잘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다음에 그것은 동형 모의사 할 때 또 가르쳐 드립니다. 요령을. 지금 단계는 그냥 열심히 하시고, 응?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사실은 잘해야 되는데, 응? 그렇게 하시고, 계산 문제 너무 목숨 걸지 마라. 그리고 요학집에 계산 문제는 기본적인 거 좀 넣어놨어요. 뭐 그거 좀 연습하세요. 뭐 더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자, 그런데 이제 2차 과목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100, 여기가 40, 여기 40. 그러면 180 이렇게 해서 평균 60 합격이죠? 근데 이건 어때요? 여기가 80, 여기가 50, 50.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180 이렇게 해서 합격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법, 공시법, 세법을 반타작만 해도 절반만 맞아도 중개사법이 80점을 넘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목은 우리가 좀 노력하면 점수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80 이상 충분히 맞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많이 맞을수록 여기 과락만 넘기면 합격하는 거예요. 과락만. 그러니까 이걸 고득점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 19대만 딱 듣고 했는데 합격해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저건 50점 넘기는 거거든, 적어도. 저 정도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 2차 과목은 효자 과목이 뭐예요? 중개사법이에요. 네? 중개사법 시간에는 저하고 달리 뭐 음료수를 좀 가져놔도 괜찮습니다. 응?
그분이 막 그 속 좁은 분은 아니지만 잘 알아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략을 좀 수립하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하시고 우선 지금 1차를 정리 안 하신 분들은 1차를 우선 정리를 하셔야 돼. 1차를 안 하면 2차 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좀 열심히 합니다. 주말에 이제 내가 1차 정리를 좀 못했다. 시간을 좀 1차에 좀 할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1차 과목 중에서 이제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부동산학 개론. 제가 이제 개론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기사 시험 과목 전체가 부동산학이에요. 그럼 제가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 뭐 민법이나 공법, 그 다음에 뭐 세법 이런 것은 다른 우리 교수님들이 하시고, 저는 이제 나머지 가장 기초적인 거, 경제 이론을 중심으로 투자, 뭐 감정평가 이런 것을 많이 다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목차를 보시면 총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강론. 강론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그리고 개발관리론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 감정평가론 이렇게 돼 있어요. 초창기에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 감정평가론은 없었어요. 여기까지만 딱 시험범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중개사법 문제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뭐 중개 실무와 관련된 막 그런 것도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학문이 좀 뭐랄까 좀 정착이 좀 덜 됐다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출제 어떤 범주가 정착이 덜 됐다 그래서 18회부터 이제 표준 목차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감정평가론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걸 좀 단순하게 했어요. 학기론이 그 과목이 너무 범위 넓다 보니까 수험생들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예전에 우리 부동산 학교는 책이 거의 980페이지, 1000페이지 그랬어요. 과목 중에 가장 두꺼운 책, 요즘은 공법이 제일 두껍죠? 잽도 안 돼. 엄청 두꺼웠어요. 왜냐면 막 엄청 막 신탁 뭐 그런 신탁법 같은 이런 것도 나오고 막 다 있었거든. 막 권리 분석까지 뭐. 여러분 중개 실무와 관련된 내용 있죠. 중개법 관련 내용도 다 들어 있고 아주 막 엄청났다고요. 근데 표준 목차를 정하면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압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인지 아세요? 예전에는 막 그냥 구주 강의하면서 막 한 주는 또 보강하고 막 정말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학교 선생님 강의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아는 뭐 분도 몇 분 돌아가셨어요. 후배 선생님 중에 한 사람 민법 강의하던 분인데 그분도 돌아가시고. 하여간 예전에 정말 뭐 그만큼 또 돈을 벌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이 시장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돈이 욕심 부리다가 강의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진짜 죽습니다. 강의 막 장난 아닙니다. 막 피로 지친 상태에서 과로 쓰러집니다. 아침 못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자, 오늘 이걸 전체 이렇게 한 10분에 걸쳐서 이 한 과목을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봐요. 이제 공부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보여줄 테니까. 이 총론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학이 있죠. 여기 뭐야? 이런 거 배워, 이런 거. 그래서 꼭 그 자주 출제되는 게 학문적 성격. 이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좀 주로 하고요. 야, 부동산 그럼 떠오르는 게 뭐야? 부동산 떠오르면 뭐예요? 중개사무소? 응? 그래서 야, 이거 돈 되겠는데? 야, 이 등기 제대로 확인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 어유, 평수가 넓네? 막 이런 개념들. 법, 경, 기 그럽니다. 법률적, 경제적, 길쭉적, 물리적 측면.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배우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부동산 그럼 떠오른 거 그랬을 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토지 그랬어요. 대표입니다. 토지가.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류도 배워요. 토지 용어가 다양해. 여러분 많이 들어보니까 뭐 맹지 사면 망했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네, 그럼 맹지가 뭔지도 배우고. 네, 토지 용어가 요즘은 이제 자주 나와요. 예전에 출제 안 됐던 용어도 이제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건물의 분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도가 정해지고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주상공으로 나눠요. 그냥 건물 이름은 의미가 없어. 용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비중이 높은 게 주택이죠. 네, 그래서 주택 분류 출제가 우리에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는 거 있어요. 공법에서 주택 분류 뭐 합니다. 하는데 좀 자질구레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출제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뭐 공법상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런 걸 또 묻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학교를 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룹니다. 여기서 총론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은 동산하고 좀 다르죠? 어떤 게 달라요? 가장 다른 게 느낌이 뭐예요? 그렇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성질을 우리가 특성이라 그래요. 그에 대한 내용도 좀 학습을 할 겁니다. 오늘 그거 하면 이제 되게 가시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경제가 뭐예요? 경제 그럼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돈인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 돈을 중심으로 물건을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그래서 돈을 들고 이렇게 나타나. 마스크가 필요해. 근데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배워, 그거. 근데 갑자기 그냥 마스크가 대량으로 공급됩니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런 거 배웁니다. 그게 이제 경제론입니다, 경제론. 재밌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막 거래하는 거. 자, 수요자가 물건을 구입하려는 마음, 그 양. 공급자가 공급하려고 하는 그 양, 마음. 이게 변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단 하나도 없어. 변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수요자와 공급자 마음, 의사결정한 게 막 달라져요. 뭐 그거 물어봐. 수요자가 마음이 변해서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거래량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 거 물어봐요. 응? 그런 것을 여기서 다룹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런 것도 다뤄요. 야, 가격이 1% 올랐는데 사람들은 비싸지면 양을 줄이려 하죠. 비싸지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데 얼마나 양을 줄이지? 이런 걸 따지는 게 있어요.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탄력성. 반응 정도. 반응 정도. 제가 이렇게 뭘 탁 던질 척만 했는데 이런 사람이 탄력적인 사람이. 자극을 가했을 때 민감하게 막 표현하는 거. 그걸 탄력제라. 그런 것도 배워요. 재밌겠죠? 요즘 경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이렇게 우리가 경제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활동 수준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경기 변동을 배웁니다. 특히 어떤 경기 변동이 관심이 많을까요? 부동산 경기 변동. 거기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어떤 특징이 갖는지 그런 것도 좀 배우고. 재밌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이제 시장 해야지, 시장. 시장에 갔더니 부동산이 막 사고 팔리고 막 그래.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을 거래하러 오는 사람하고, 자동차를 뭐 거래하러 오는 사람하고,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필기구, 뭐 볼펜을 사러 온 사람하고, 그 특성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거래된 걸 이렇게 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뭐냐면, 주택이에요. 주택. 근데 이 주택이 새 집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혼집되죠. 그럼 여기 사는 사람이 막 바뀌어. 이것을 우리가 여거 과정, 필터링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런 것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주택 지으려면 내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근데 이 토지가 내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사거나 빌려야 돼. 여러분, 사는 가격이 비싸면 빌리는 가격도 비싸겠죠? 그래서 토지 가격을 지가, 토지 사용료 임대료를 지대 그래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나는 지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학자들이 뭐라고 막 이야기해놨어. 그럼 여러분이 그걸 공부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당신의 마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학자들이 뭐라고 했니? 물어봐. 선생님이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뭐 학생들이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장에서 뭐 골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지들이 집가를 지불하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지었더니 주택이나 상가, 공장인데 우리 돈에 민감한 게 상가와 공장입니다. 이렇게 어떤 용도에 따라서 자리를 점해서 뭔가를 짓게 되면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설립자하고 땅짓자를 써서 입지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입지. 여러분 근데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딱 건물 지어버리면 다른 용도로 바꾸고 싶지 않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입지가. 시험에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입니다. 잘 나온다. 응?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 그중에서 중요한 게 상업입지. 거의 뭐 한 문제 이상 꼭 출제되는.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토지를 매입하고 막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짓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 사용을. 근데 드론 아세요? 드론 떼어가지고 쫙 올라가서 카메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 도시가 이렇게 생겼네. 이게 도시 공간 구조로. 그거 여기서 배워요. 시험에서. 더군다나 더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토지가 개발된다나 그럼 땅값이 오르죠? 그럼 이 정보가 그 부동산 가치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런 것도 따진다. 이 시장은 항상 정상적이에요? 이번에 봐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하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규제했는데 무슨 마스크? 공적 마스크 그 1,500에 살 수 있도록 1,500에 상상도 못할 돈이었어요. 저도 이제 애 둘이 있어서 이거 걱정이야 얘 애들 때문에. 아무리 비싸도 마스크를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말이야. 봤더니 인터넷 들어갔더니 막 4,000원 5,000원 막 야, 이거 너무하는 거야 이거. 도저히 뭐 이거 구입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뭐 한두 번이지 하루 쓰고 버리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대량 매입해서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정책.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 정책 아닙니까? 이 정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불편하고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시장 실패 그래요. 너 실패. 시장 너 실패.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필기구 시장을 통해서 매입한 거 맞죠? 만약 문구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만들었어야 돼. 평생 만들어봐. 볼펜 만들 수 있나? 이게 시장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여러분이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입니다. 배분. 그리고 시장은 공짜가 없다가 전제예요. 대가 수급이 없으면 시장이라 안 불러요. 알겠습니까? 대가 수급이 없으면 시장이 안 불러. 그래서 이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여러 문제점들을 다 묶어서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 관련일 때는 부동산 문제 그래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뛰어들면 부동산 정책 그래요. 여러분 아까 부동산의 대표 두 가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토지하고 건물인데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게 주택. 그래서 토지 정책, 주택 정책 반드시 두세 문제 나온다. 그리고 조세 정책. 세금 부과하게 되면 누가 세금 많이 내지?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따져. 와, 셋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나는 경제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정책론이 이해가 잘 되는데 경제로 이해가 안 된다. 그것도 좀 이상해. 서로 연관되어 있다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시장이 정상화됐어요. 우리 코로나 지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위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생활적 거리입니까, 이제는? 뭐 표현이 나는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말이죠.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 대한민국이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상상만 해도 그냥 끔찍합니다. 미쿡? 영쿡?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K자 붙인 거 있죠? 이 K 그럼 이제 코리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의 바뀌고 있어요. K-팝. 뭐 K-팝. 그다음에 K 뭐 있어요? 뭐라고 붙이지? 뭐 드라마라든가. 우리가 미드 하듯이 걔들도 K 이렇게 드라마 붙인다고. 그런 것처럼 K 방역 아닌가. 정상화 됐어요. 돈 벌어야죠? 돈은 어떻게 벌 수 있죠? 어떻게 내가 부자 되죠? 잘? 뭐라고? 투자. 그러니까 투자가 뭐예요, 그러면? 돈만 막 그냥 쏟아붓는 거죠? 그럼 들어온 돈이 있어야지. 들어온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 봐요. 투자론의 출발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임대 사업만 해요. 뭐만 한다고요?
임대사업. 이거 조심해야 돼.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론 들어가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다가 원룸 지어서 나중에 분양 임대하지. 그래서 우리 이쪽으로 보내, 이쪽으로. 개발. 되게 그걸 이제 자체 개발 사업이라 그래. 응? 그러니까 우리 여기 투자를 해서 뭘 다룬다? 임대사업. 절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럼 임대사업은 어떻게 하게 돼? 이제 나가는 돈은 뭐예요? 건물 사고 뭐 비용 들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돈은 뭐예요? 매달 임대 수입. 임대사업 하다가 언젠가는 이 부동산 매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투자했던 거 회수하고 운이 좋으면 양도 차익도 들어오죠? 그런 거 따진다, 그런 거. 얼마나 재밌게요, 이거? 재밌지 않겠어요? 근데 이 힘이 점점 없어. 맛을 본 사람들은 지금 그 맛을 아나 봐? 좀 썼었나 봐? 투자론 좀이 간단한 논리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구슬이 서말에도 깨어 보배라고 요약집을 그걸 잘 정리를 한다고 최대한 노력을 했으니까 틀을 이렇게 잡아가면 크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에요. 돈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100억이 필요한데 내 가진 돈이 50억밖에 안 돼. 그럼 50억 어떻게 해야 돼? 빌려오는 것만 투자 유치돼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험 문제 두 가지 딱 나눠서 나와요. 자, 부동산 금융은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라. 그러면 첫 번째 빌려라. 이걸 부채 금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차용증서 써주잖아요. 국가가 써주면 그걸 국채라 그래. 회사가 써주면 뭐라 할까요? 회사채. 금융기관이 써주면 그 금융채라 그래. 회사채라 하지 않고. 그래서 국채, 공채, 지방채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그건 차용증서입니다. 한마디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부채증권 그래요. 그런데 아까 50억 부족해. 근데 이분이 좀 돈 있어 보여. 그냥 그렇게 보여. 그래서 같이 투자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도 50억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그럼 제가 이거 갚을 필요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본, 이분도 투자자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분금융이랍니다. 지분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 그런데 만약 이 돈이 주식회사에 투자됐다. 그러면 그 회사가 주식을 나눠줘요. 그런데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실적이 있다는 배당을 받게 됩니다. 원가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배당. 그러니까 실적이 있다는 거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게 부채증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지분증권은 그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원금 50억은 회사에서 달라 그러면 안 줘요. 아니 내가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앞에 가가지고 짜 원금 돌려줘 그럼 줘요? 그 현금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식시장이 팔아야 돼. 처음에 50억에 매입했다가 다시 팔 때 그 50억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원본,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지분금융은 그런 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물어봐요. 출제가 그게 요즘 자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그걸 줄여서 금융이라 하는데 대부분 돈 빌리는 거야. 안 그래? 아파트 살 때 어떻게 해요? 은행 네가 좀 투자해라. 나도 투자할게. 그렇게 해요? 은행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뭘 결정해야 돼? 이자율을 결정해야 돼. 고정금리를 해주세요. 변동금리를 해주세요. 야, 그거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그것도 가르쳐드립니다. 이미 배우신 분들도 있죠? 봐봐. 대답 없는 거 보이세요? 이미 배우면 뭐하냐고.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는 종류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는 대출 얼마 받을 수 있지? 그것도 계산해 볼 줄 알아야 돼. 그런 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어려워 그런 건. 그러니까 너무 목숨 걸지 말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상환해야죠. 그러니까 상환 방식 이것도 압도적이에요. 출제 자주 됩니다. 막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그럼요. 재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매입했습니다. 건물 지어서 나중에 이제 분양 임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분양 임대. 그 이제 분양해버리면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분양을 해버렸다니까. 내가 개발업자인데 임대사업한 게 아니라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배우자하고 이혼하면 그 배우자 관리해요, 안 해요? 뭐 잘 안 해. 분양해버리면 그 부동산은 관리 대상이 아니죠? 근데 분양 임대할 때 뭐가 나와? 관리 이게 나오는 거지. 관리. 임대 사업을 할 때 이 관리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걸 좀 다룰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100억 투자했는데 그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되냐 평가를 우리 봤더니 80억밖에 안 된대요. 그럼 투자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평가가. 물론 여러분이 중개업을 할 때 감정평가사 수준만큼의 평가 능력을 갖출 필요는 없겠지만 개략적으로 평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구체 상담은 평가사한테 받으세요. 구체 세금 상담은 세무사한테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조언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시험이 몇 %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할 건데요? 좋아요. 요거 몇 % 나올 것 같아요? 몇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두세 문제 나와요. 10%도 안 돼. 그래서 공부는 두세 문제 나오는 수준만 하는 거죠. 그게 얼만큼 공부하는 건데 딱 보다가 말아야 돼? 의미가 없어. 고루 나옵니다. 고루. 제가 이제 막판 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아니 저는 이 간평이 안 돼요. 요거. 그 다음에 투자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안 해도 되죠? 그럼 공부를 뭐 하려 했어 시작을? 네? 그렇게 제끼고 시작하면 이 톱니바퀴 중에 날이 하나 빠지는 거예요. 힘들 때도 같이 돌려야 돼요. 이 사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 돼 있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투자를 공부할 때 경제론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 감정평가도 경제론이 숨겨져 있어요. 정책론도 들어가 있어요. 일부. 내용들이 막 섞여 있다니까. 그러니까 종합적 사고에 다 필요합니다. 공부는 무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죠?